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누구죠? 살인적인 한파 속 부실공사 은폐를 거부하다 현장에서 쫓겨난 가난한 용접공 이민석. 그가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 억만장자 최수진 회장의 구두발치로 낡은 황동 나침반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서려 했지만 청년이 흑투성이 손으로 나침반을 집어드는 찰나 소매 아래 감춰져 있던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를 목격하고 숨을 멈췄다. 20년 전 유괴된 아들의 팔에 있던 바로 그 상처였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영하 15도, 에이펙스 타워 40층 철골 위로 바람이 몸을 밀어냈다. 이민석은 마스크 안쪽으로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용접면을 내리고 불꽃이 튀는 소리 속으로 손을 뻗었다. 민석아, 오늘 바람 미쳤다. 옆에서 나이든 동료가 웃어 보였지만 웃음 끝이 떨렸다. 민석은 철판이 흔들리는 결을 먼저 읽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료의 안전 로프가 이상하게 들렸다. 낡은 끈이 바람에 비벼지며 실이 하나씩 풀리는 소리였다. 동료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로프가 갑자기 느슨해졌다. 동료의 몸이 공중으로 기울었다. 발이 철골 끝을 벗어나며 그 사람이 비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 용접 토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동료의 옷깃을 낚아챘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지만 옷감은 분명히 잡혔다. 민석은 몸을 낮추고 무릎으로 철골을 끌어안듯 버텼다. 바람이 등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동료가 숨을 몰아쉬며 말이 깨졌다. 놔라. 너까지 마이너스 안 나요. 민석은 팔꿈치를 철골에 걸고 자신의 안전벨트를 한 번 더 당겼다. 버클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놓치면 모든 게 끝이었다. 하나, 둘, 민석은 이를 악물고 동료를 끌어올렸다. 동료의 손이 철골을 더듬어 잡는 순간 둘은 동시에 바닥에 엎드렸다. 잠깐 세상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동료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살았다. 네가 살렸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아래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올라왔다. 민석의 시선이 허공으로 굳었다. 아까 내려놓았던 고가의 용접 장비가 바람에 밀려 떨어져 버린 것이다. 현장 아래에서 누군가가 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너무도 선명한 소리. 민석은 눈을 감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을 바꾸는 소리였다. 그는 동료를 살렸다. 그리고 동시에 빚을 주었다. 컨테이너 소장실은 난방이 돌아가도 싸늘했다.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은 민석의 손끝은 아직 떨렸다. 현장 소장은 책상을 쾅 치며 말했다. 네가 떨어뜨린 장비 알지? 그거 네 월급 몇 달러도 못 갚아. 민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로프가 마이너스 로프. 소장은 비웃었다. 아침엔 사람을 잡아당겼고 지금은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소장은 의자를 뒤로 밀며 종이를 내밀었다. 지금 바로 변상. 못하면 신고할 거다. 업계에 소문도 내고. 신고요.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마이너스,
그럼 내가 돈도 책임져야지. 소장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 결정해. 민석은 주머니 속 봉투를 떠올렸다. 월세 보증금을 모으려고 야간 알바까지 붙어서 모은 돈이었다. 그 봉투가 그의 마지막 바닥이었다. 민석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종이봉투가 가볍게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수치스러웠다. 소장은 봉투를 열어 돈을 훑었다. 모자라면 어쩔 건데. 다 있는 겁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며 봉투를 끌어당겼다. 그래도 너 오늘부로 끝이야. 말 많고 고집 세고 필요 없어. 민석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가 물었다. 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답이 없다는 게 답이었다. 민석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현장 한쪽에서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아까 구해준 그 노인이 민석을 보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가오지 못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민석은 헬멧을 벗어 손에 쥐었다. 헬멧 안쪽에 남은 온기까지 빠르게 식었다. 그는 떠나야 했다. 그런데 집이 없었다. 오늘 밤 밥값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일터가 없으면 더 끝이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버텨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 약값. 오늘까지래. 민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세상이 그를 밀어내는데 그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리무진 안은 조용했다. 가죽 시트는 따뜻했지만 최수진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작은 사진을 꺼냈다. 해진 모서리, 흐릿한 색. 5살쯤 된 아이가 장난감 나침반을 들고 웃는 사진이었다. 수진은 사진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마치 그 아이가 거기서 사라질까봐, 마치 지금이라도 엄마라고 부를까봐 관자놀이가 뻐근했다. 그녀는 물 없이 약을 삼켰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투자자들이 공사 지연에 불만이 큽니다. 일정, 조정이. 수지는 창밖을 봤다. 회색 하늘 아래 타워의 철골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보였다. 일정은 지켜 짧은 한마디. 늘 그랬다. 늘 차갑게, 늘 정확하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치를 살폈다. 수진의 입술이 조금 굳어 있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다. 현장 소장 말로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강풍 때문에 작업이 조금 마이너스. 수지는 비서의 말을 끊었다. 소장이 이상 없다고 했다고. 그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낮아진 목소리에 비서는 숨을 삼켰다. 수지는 다시 사진을 봤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나침반. 그 작고 반짝이는 원형.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겐 세계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없어졌다. 비서가 조심히 말했다. 회장님, 현장은 위험합니다. 경호. 수지는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안전벨트를 당겨맸다. 내가 직접 봐,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수지는 창밖의 타워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보고서로는 못 믿어.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리무진이 속도를 줄였다. 에이펙스 타워 공사장 입구가 보였다. 수지는 코트를 여미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목을 조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 자신이 보게 될 것이 사진 속 나침반만큼이나 잔인하게 반짝일 줄을. 비구역은 바람이 더 거셌다. 철골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금속이 낮게 울었다. 민석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정확히는 떠나면 끝이어서 떠나지 못했다. 하루라도 더 버티면 이모 약값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맡았던 구역을 확인하려고 철골을 살폈다. 그리고 눈에 걸렸다. 핵심 철골 빔, 미세한 균열. 그 미세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민석은 손전등을 비추고 손으로 철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 하고 빈 소리. 지금 회장님 온다. 왜 또 문제냐? 민석은 균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강해야 합니다. 소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너 지금 똑똑한 척 하는 거냐? 척이 아닙니다. 이건 마이너스. 멈춰. 소장이 손바닥을 들어 민석의 말을 끊었다. 오늘은 절대 멈추면 안 돼. 대충 용접하고 페인트로 덮어. 민석은 눈을 깜빡였다. 덮으라고요? 그래, 덮어. 회장님 지나가면 그때 생각해. 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일정이 돈이다. 민석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못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너지면 사람 다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 손으로 거짓을 붙일 수 없습니다. 소장은 잠시 말을 잃더니 갑자기 민석의 뒤통수를 잡아 끌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민석의 헬멧이 바닥에 굴렀다. 철골 바닥이 탕 하고 울렸다. 민석은 균열 사진이 든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소장은 문 쪽으로 손짓하며 소리쳤다. 해고야, 2번 말 안 해. 넌 끝이야. 민석은 이를 악물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그런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웠다. 검은 코트들, 무전기 소리, 절제된 발걸음. 회장 일행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석은 멈췄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거부가 오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깨울 줄을. 공사장 출입구는 마치 다른 세계의 문 같았다. 안쪽은 먼지와 바람, 밖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차들과 경호원들. 최수진이 내렸다. 코트는 한 치의 구김도 없고 구두는 눈에도 젖지 않는 듯했다. 경호원 하나가 민석을 먼저 봤다. 비켜. 민석은 몸을 돌리려 했지만 뒤에서 또 다른 경호원이 팔을 밀었다. 일반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저 여기서 1-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깨가 한 번 더 밀렸다. 민석은 얼어붙은 바닥에 균형을 잃었다. 무릎이 닿는 순간 찬 기운이 뼛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그가 짧게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마이너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작은 원형 물건이 몇 번 튕기며 굴렀다. 황동 나침반. 민석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었다. 그는 그걸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건 그의 과거였고 그의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굴러간 나침반이 멈춘 곳이 하필이면 최수진의 구두 앞이었다. 수진은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민석은 급히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흙 묻은 손으로 닦지도 못한 채 손바닥으로 감쌌다. 경호원이 더 거칠게 말했다. 빨리 치워.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 수진의 눈이 민석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의 손에 붙들린 그 물건에 꽂혀 있었다. 마치 그 물건이 말을 걸어온 것처럼. 수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비서에게도 경호원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직 나침반, 그 낡고 흠집난 황동의 원.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이 경호 프로토콜을 깨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민석의 손이 더 꽉 쥐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또 갑질이겠지. 또 가진 자의 장난이겠지. 민석은 수진을 차갑게 노려봤다. 그리고 몸을 돌려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 나침반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이 또 다른 표식을 보게 될 줄을. 바람이 한 번 더 몰아쳤다. 최수진은 구두 앞에 멈춘 낡은 황동 나침반을 바라보며 잠깐 숨을 고르는 듯했다. 경호원이 민석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왔다. 이동하세요. 민석은 나침반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그는 그 물건을 빼앗길까봐 아니면 조롱당할까봐 본능적으로 숨겼다. 그때 수진이 말했다. 그만. 짧은 한마디였지만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경호원의 발이 멈췄다. 비서도 말을 삼켰다. 수진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석이 나침반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차가운 바람에 옷이 뒤집혔고 손목이 잠깐 드러났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의 시선은 민석의 얼굴을 지나 그 흉터에 못 박혔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었다. 어떤 밤, 어떤 울음, 어떤 손목. 수진은 손을 들어 뭔가를 만지려다 멈췄다. 경호원이 재빨리 그녀의 앞을 막았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수진은 경호원의 팔을 천천히 밀어냈다. 내가 본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차가웠다. 또 돈 얘기요. 또 규칙 얘기요. 수진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석은 한 번 더 수진을 노려봤다. 그리고 뒤돌아 달렸다. 경호원이 따라가려 하자 수진이 낮게 말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회장님 마이너스 지금은.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놓쳐. 민석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공사장 울타리 너머로 사라졌다. 먼지와 바람 속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수진은 그 팔을 붙잡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저 청년. 손목.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수진의 눈빛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대상,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봤다. 하지만 잡을 손이 없었다.
세원그룹 회장 집무실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녁 내내 일정표는 비서의 손에서 찢기듯 사라졌다. 내일 아침 인터뷰 취소. 회장님, 이미 기자들이 마이너스 취소. 수진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5살 아이와 장난감 나침반. 그리고 오늘 본 반달 흉터. 그녀는 배를 눌렀다. 보안팀장, 지금. 잠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팀장이 들어왔다. 수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낮게 말했다. 오늘 공사장에서 해고된 용접공이 있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받았습니다. 수지는 말을 아꼈다. 대신 손가락으로 손목을 가리키는 작은 동작을 했다. 흉터가 있다. 반달 모양. 그리고 낡은 황동 나침반을 갖고 있다. 팀장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회장님, 그게 중요한 마이너스 중요해. 수지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팀장은 곧바로 태블릿을 꺼냈다. 성명은 확인 중입니다. 현장 소장에게 마이너스. 수지는 손을 들어 끊었다. 현장 소장에게 묻지 마. 오늘 내 눈앞에서 사람을 밀쳤다. 팀장은 이해했다. 내부 라인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부사장에게는 보고하지 마. 팀장이 멈칫했다. 최동욱 부사장님께도요? 절대. 수지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아이를.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팀장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소문나면 끝이야. 문이 닫히자 집무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수지는 의자에 기대지 않았다. 그대로 서 있었다. 창밖의 눈발이 더 굵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보안팀장이 아닌 비서의 핸드폰이었다. 비서가 얼굴이 굳은 채 들어왔다. 회장님, 부사장님이 오늘 공사장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는 냄새를 맡았다.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고시원 복도는 늘 젖은 걸레 냄새가 났다. 민석의 방은 문을 닫아도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앉아 동전을 늘어놓았다. 찰랑찰랑 작은 소리들이 방 안을 더 크게 비게 만들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모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약값. 민석은 괜찮아요 라고 답장을 쓰다 지웠다. 괜찮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냈다. 황동은 여기저기 긁혀 있었고 사슬은 한 번 꼬이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민석은 나침반 뚜껑을 열었다. 바늘은 잠깐 흔들리다가 천천히 한쪽으로 향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졌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는 전당포 간판을 떠올렸다. 골드, 시계, 귀금속. 거기엔 분명 나침반도 팔 수 있을 것이다. 민석은 나침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바닥 난방이 약해 손이 시렸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다. 이건 못 팔아.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나침반을 천천히 닫아 베개 밑에 숨겼다. 마치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점퍼를 걸쳤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 그리고 작업용 장갑.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라면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가 잠깐 위장을 울렸다. 민석은 편의점에서 제일 싼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그 돈으로 버스를 타야 했다. 오늘은 야간 상하차 알바가 있는 날이었다. 밖은 더 추워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흰김이 길게 늘어졌다. 민석은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다. 지각하면 그마저 잘린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류장 전광판에 큰 글자가 번쩍였다. 단기 서류 배송, 당일 지급, 고액. 민석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 글자가 약값의 숫자처럼 보였다. 최동욱의 사무실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늘 누군가를 눌러놓는 방식이었다. 동욱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신복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부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신복은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이 공사장 노동자를 비밀리에 찾고 계십니다. 해고된 청년입니다. 동욱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다. 왜 모르겠습니다. 경호 프로토콜도 깨셨다고. 신복이 망설이며 말했다. 보안팀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동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CCTV. 신복이 곧바로 화면을 띄웠다. 공사장 출입구, 바람, 넘어지는 청년, 굴러가는 작은 물건. 동욱의 눈이 좁아졌다. 저거, 목에 걸린 거 확대해. 화면이 확대되었다. 낡은 황동, 나침반, 쇠사슬.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다. 회장님이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그 아이와 함께 사라진 작은 나침반 이야기. 설마. 신복이 입술을 달싹였다. 동욱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럴 리 없지.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확신이 아니라 공포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에이펙스 타워가 보였다. 저 타워는 그의 것이어야 했다. 회장실도, 그룹도, 이름도. 회장님이 먼저 만나게 두면. 동욱은 말을 끝맺지 않았다. 신복이 대신 삼켰다. 부사장님, 그 청년을 찾을까요? 동욱은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보다 먼저. 어떻게요? 신복이 물었다. 동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돈으로 불러. 아니면 빚으로 묶어. 그는 넥타이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마. 신복이 나가자 동욱은 혼자 화면을 다시 봤다. 청년의 손목이 잠깐 보였다. 반달 모양의 흉터. 동욱의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항구 쪽 야간 인력 접촉 가능하답니다. 동욱은 짧게 말했다. 지금 시작해. 화물 항구의 밤은 바람이 더 거칠었다. 컨테이너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달렸다. 민석은 허리를 굽혀 상자를 옮겼다. 손바닥이 얼얼했고 어깨가 뻐근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됐다. 빨리, 빨리. 반장이 소리쳤다. 오늘 물량 늦으면 다 끝이야. 민석은 입술을 깨물고 속도를 올렸다. 땀이 났지만 금세 식었다. 몸이 자꾸 무거워졌다. 쉬는 시간, 그는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 커피를 하나 뽑았다. 뜨겁지도 않은 온기가 손끝에 잠깐 남았다. 뒤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다. 항구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매끈한 소리. 민석이 고개를 돌리자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웃지 않았다. 이민석 씨 맞죠? 웃는 남자가 말했다. 민석의 몸이 굳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두툼한 봉투, 간단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요? 서류 하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자는 봉투를 살짝 흔들었다. 당일 지급, 현금. 민석은 봉투를 쳐다봤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다 민석이 물었다. 그 공사장 관련입니다.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다. 안전점검 감사 자료. 외부로 보내야 하는데 내부 사람은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민석은 순간 낮에 보았던 균열이 떠올랐다. 덮으라는 말, 해고, 그리고 이모의 약값. 제가 하면 문제 없습니까? 그가 묻자 남자는 아주 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요. 그냥 전달만. 그러고는 덧붙였다. 성실해 보이시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성실을 입에 올린다. 민석은 봉투를 받지 않으려다 손이 멈췄다. 핸드폰 화면에 이모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까지. 민석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종이의 무게가 손목으로 내려앉았다. 남자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여기, 지하 주차장, 밤 11시.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람이 컨테이너를 때리며 큰 소리를 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봉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른 길로 밀어넣고 있었다. 세원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바깥의 한파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바닥이 미끄럽게 반짝였다. 민석은 봉투를 품에 안고 기둥 옆에 섰다.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머리가 둔해질 만큼 피곤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석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검은 제복의 보안 요원 2명이 길을 막았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들어보였다. 성함 확인. 요원이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민석이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순간 다른 요원이 봉투를 가리켰다. 그건 열어봐야 합니다. 이건 제- 민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요원이 봉투를 낚아챘다. 민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류가 주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펼쳐졌다. 그 순간 요원의 눈이 변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민석도 서류 위를 봤다. 도면, 숫자, 붉은색으로 찍힌 1급 표시. 민석의 얼굴에서 온기가 빠졌다. 전 몰랐습니다. 그냥 전달하라고 해서. 요원은 무전기를 들었다. 확보, 도난 기밀 의심. 그리고 바로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주차장 전체가 한 번에 긴장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뒤에서 팔이 꺾였다. 가만히. 요원이 민석의 손목을 잡아 등 뒤로 모았다. 민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그 말은 조사실에서 해.
요원은 민석을 끌고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옆쪽 작은 문으로 향했다. 문은 카드키로 열렸다. 2번, 3번. 민석은 처음 느꼈다. 여긴 경찰서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복도는 창이 없었다. 바닥은 소리를 먹는 카펫이었다. 벽에는 보안구역이라는 표지판만 조용히 박혀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어깨가 눌렸다. 고개 돌리지 마. 문 하나가 열렸다. 안에는 탁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꺼져 있는 모니터. 민석은 의자에 앉혀졌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철컥 그 소리가 너무 분명해서 마음까지 잠기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방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 봉투보다 더 위험한 계약을 들고 있을 줄을. 조사실의 공기는 건조했다. 민석은 손목이 묶인 채로 탁자 위를 바라봤다. 들어온 사람은 경비가 아니었다. 최동우. 정돈된 머리, 다듬어진 미소, 그리고 눈빛의 계산. 동욱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이민석 씨, 많이 놀랐겠죠.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시켰는지 잡아야지 왜 저를 잡을 수 있어요. 동욱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사인만 하면. 민석이 보니 자백서였다. 산업 스파이, 기밀 탈취. 모든 문장이 민석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미쳤습니까?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마이너스 도묵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죠. 도묵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경찰로 넘기면 됩니다. 언론도 있고요. 아시죠? 요즘은 검색이 인생이더라고. 민석의 목이 말랐다. 입가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말을 하면 더 아플 것 같았다.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민석이 낮게 물었다. 도묵은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 피해를 막는 거죠. 그리고 실수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민석은 책상 아래에서 발을 굴렀다. 도망칠 수 없었다. 목소리로만 싸워야 했다. 저는 전달만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누가? 모릅니다. 항구에서 마이너스 도묵은 웃었다. 모르면 더 불리해요. 그럼 다 당신 책임이죠. 민석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때 도묵이 몸을 숙여 민석의 눈앞에 펜을 내밀었다. 사인 안 합니다. 도묵의 미소가 사라졌다. 끝까지 고집이네. 그럼 당신이 소중한 사람 하나쯤 있나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모가 떠올랐다. 그 이름을 들키면 정말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쿵 하고 열렸다. 거기까지 최수진이 들어왔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 있었다. 동욱이 잠깐 멈칫했다. 어머니, 수진의 시선은 동욱이 아니라 민석에게 꽂혔다. 묶인 손목, 굳은 어깨, 피곤에 젖은 눈. 수진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직접 신문한다. 동욱이 억지로 웃었다. 회장님, 절차가 마이너스 절차는 내가 만든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단단했다. 그리고 너는 나가.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었다. 동욱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들켰네. 문이 닫히자 수진은 바로 민석의 손목을 바라봤다. 그녀는 직접 끈을 풀지 않았다. 대신 옆에 요원에게 명령했다. 풀어. 민석이 숨을 삼켰다. 수진은 민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지금은 내가 막을 수 있어. 민석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발이 따라 움직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막아준다는 말이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이 나왔다. 조용하고 넓고 바닥이 따뜻했다. 수진의 펜트하우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펼쳐졌다. 민석은 순간 어지러워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잠깐 지내. 수진이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석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왜 제가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수진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밖은 위험해. 네가 뭘 들고 왔는지, 누가 널 이용했는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부자의 집 냄새가 났다. 세제와 향초, 그리고 규칙의 냄새. 하인이 조용히 다가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따뜻한 국, 흰밥, 반찬. 민석의 배가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먹습니다. 수진이 잠깐 눈을 내렸다. 먹어. 몸이 먼저야. 몸이 먼저면. 민석은 입술을 눌렀다. 왜 현장에서는 사람을 밀어도 괜찮습니까?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이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민석은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려 했다. 그런데 발끝이 살짝 끌렸다. 절뚝 짧은 흔들림. 수진의 눈이 그걸 놓치지 않았다. 다리. 괜찮습니다. 민석이 빠르게 말했다. 수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주치에 부르세요. 민석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다. 아니요. 강요하지 마세요. 수진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강요가 아니야. 확인이야. 잠시 뒤 의사가 도착했다. 의사는 민석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장갑을 꼈다. 잠깐만 다리 좀 보겠습니다. 의사의 손이 무릎 옆을 가볍게 눌렀다.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다. 의사는 도구를 꺼내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봤다. 저 아래에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과는 다른 겨울이 있을 것이다. 수지는 멀찍이 서서 민석의 등만 바라봤다. 말을 걸면 무너질까봐 말 대신 숨을 삼켰다. 진료가 끝나자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며칠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민석이 잘났다. 내일 나가겠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한 걸음 다가갔다. 내일 나가면 또 누군가 널 잡아. 민석은 웃지도 않았다. 그럼 잡히죠. 어차피 제 인생은 원래 그렇게 굴러왔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도 민석의 말은 차가웠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이 민석의 주머니 쪽을 바라봤다. 그 안에 분명히 그 황동의 형태가 있었다. 거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 밤, 민석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데도 공기는 시끄러웠다. 의사는 다시 왔다. 이번엔 민석의 손목과 손등에 남은 상처를 정리하려고 했다. 잠깐만요. 의사는 소독솜을 꺼내 들고 민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받쳤다. 도구는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그 과정을 보며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흉터 언제 생겼니?
민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어릴 때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어디서? 민석은 의사의 손길을 피해 손목을 살짝 돌렸다. 반달 모양이 불빛에 드러났다. 고아원에서. 민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생겼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 사고라는 단어가 오래된 악몽의 문을 열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아무도 절 찾지 않았습니다. 짧게 끊긴 문장. 그게 더 선명했어요.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찾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폭발할 것 같았다. 민석이 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만지면 더 미안해질까봐 의사는 조용히 붕대를 감고 매듭을 정리했다. 당분간 물은 피하시고 마이너스 수진이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은 민석에게만 가 있었다. 의사가 나가자 민석이 일어섰다. 이제 됐죠. 저 방 어디입니까?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민석아. 민석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제 이름을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수진은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 돈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민석은 짧게 웃었다. 그럼요. 이런 집에 데려와서 밥 주고 의사 부르고 결국 계산하려는 거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 민석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세상에 계산 안 되는 건 없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따라붙었다. 나는 내 마음부터 돌려야 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등 뒤에 남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수지는 깨달았다. 지갑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군가가 훔쳐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석을 데리고 세원 그룹의 기록 보관소로 내려갔다. 지하 깊숙한 곳, 창 없는 방, 형광등이 일정한 소리를 냈다. 벌이야. 수진이 말했다. 네가 어제 들고 온 일 때문에 안전기록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해. 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저를 노동자로 쓰겠다는 거군요. 수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상자를 가리켰다. 여기 에이펙스 타워 관련 기록. 이게 다요? 다야. 민석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종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먼지와 잉크. 그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점검표, 회의록, 도면 수정 요청서. 처음엔 화가 났다. 이런 데서 나를 재우고 이런 걸 하게 만들고. 하지만 서류를 읽을수록 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고서 중 몇 장이 이상했다. 사진이 흐리고 서명이 비어있고 날짜가 어긋나 있었다. 민석은 펜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건 부실 보고를 숨긴 흔적인데. 민석이 중얼거렸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의 리포트를 찾아냈다. 균열 가능성, 추가 보강 필요, 일정 조정 권고. 하지만 그 리포트는 검토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검토가 아니라 덮은 느낌이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서류 한쪽에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종이, 그리고 친필. 비용이 들어도 안전이 우선이다. 전면 재시공하라. 민석의 손이 멈췄다. 글씨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아래에 이름이 있었다. 최수진. 민석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다. 밖에서 보던 철의 여인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의 글씨였다. 이걸 회장님이 직접. 민석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안전을 팔면 결국 내 회사도 무너져. 민석이 돌아봤다. 수지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민석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도 완전히 가해자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곧 다른 공포로 이어졌다. 이 리포트들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계속 덮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석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거기엔 최근 날짜의 승인 서명이 있었다. 최동욱. 민석의 목이 말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관소 문 밖에서 급한 발걸음이 지나갔다. 누군가가 이 방으로 오고 있었다. 민석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찾은 종이 한 장이 사람 하나의 자리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줄을. 발걸음 소리는 기록 보관소 문 앞에서 멈췄다. 비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지금 구내식당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민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왜요? 비서는 말을 삼켰다. 임원 전용이 아니라 일반석으로요.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민석은 그 한마디가 더 불편했다. 부자들의 쇼.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국 떠내는 소리, 웃음과 한숨. 그 한가운데에 최수진이 앉아 있었다. 경호원도 없고 따로 칸막이도 없었다. 그녀 앞에는 민석과 똑같은 국밥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민석이 멈춰서자 주변 시선이 한 번에 쏠렸다. 누군가는 수군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여기 수진이 빈자리를 가리켰다. 민석은 앉지 않았다. 저는 마이너스 앉아 짧은 말, 그러나 억지로 누르는 힘은 없었다. 마치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석은 끝내 의자에 앉았다.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수진이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김이 잠깐 그녀의 얼굴을 흐렸다. 여기 밥 자주 먹어? 수진이 물었다. 민석은 비웃듯 대답했다. 먹을 때만요. 못 먹을 때도 많고. 수진은 잠깐 말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왜 용접을 배웠니?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민석의 숟가락이 멈췄다. 돈 벌려고요. 그건 말고.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지지 않는 걸 만들고 싶어서요. 수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처럼 잠깐 국을 내려다봤다. 나는, 수진이 낮게 말했다. 무너지지 않는 척만 하며 살아왔어. 민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수진의 말이 포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다. 식당 입구 쪽 유리 너머로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최동욱.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손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석은 아직 몰랐다. 오늘 이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에겐 전쟁의 신호가 되었다는 걸. 회장 집무실에는 혼자만 있었다. 창밖 눈발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다. 최수진은 책상 앞에 앉아도 앉은 게 아니었다. 등이 굳게 서 있었고 손은 서류함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봉투 하나, 아주 평범한 흰 봉투. 그 안에 든 건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수지는 그것을 열지 못했다. 열면 지난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아서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손톱으로 봉투의 끝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종이를 꺼내 펼쳤다. 검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 그 순간 수진의 어깨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먼저 터졌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눌러붙였다. 마치 종이 안쪽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민서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집무실이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철의 여인이라는 가면 뒤에 울음을 참는 사람이 있었다.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자신을 경멸했다. 자신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또 한 번 버린 사람이 된다. 수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러나 마음은 닦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다. 어머니, 최동욱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속도는 정확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동욱의 시선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그게 동욱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검사 결과입니까? 수지는 숨을 삼켰다. 너와 상관없다. 동욱은 웃었다. 저는 세원그룹의 부사장입니다.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손으로 가렸다. 나가.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다. 동욱은 고개를 숙이는 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계산을 끝낸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가 문 쪽으로 돌아서며 덧붙였다. 그런데요. 숨기면 더 위험해요. 문이 닫혔다. 수지는 종이를 다시 펼쳐보며 손이 떨렸다. 지금 가장 중요한 패가 적의 눈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찾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싸움이라는 걸. 호텔 연회장은 따뜻하고 눈부셨다. 샹들리에가 유리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민석은 빌린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목이 답답했고 신발이 낯설었다. 왜 여기까지? 그가 낮게 중얼거리자 수진이 짧게 말했다. 너를 숨기면 더 위험해.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다가도 명령처럼 들렸다. 민석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청년 누구야? 회장님 옆에 왜? 민석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침반이 있는 쪽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때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세원그룹의 부사장님, 최동욱 님의 말씀입니다. 동욱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의 말투는 능숙했다. 성장, 미래, 책임, 모두가 듣고 싶은 단어들. 그러다 동욱의 시선이 민석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리고 동욱이 마이크를 잡은 손을 조금 들어 올렸다. 오늘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와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민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저 청년입니다. 동욱이 손짓했다. 이민석. 민석의 몸이 굳었다. 수진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도묵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이 청년은 과거 우리 회사 건물 사고와 관련된 인물의 가족입니다. 당시 현장을 불태웠던 방화범의 아들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호기심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경멸로. 민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너무 빠르고 너무 악랄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가 속삭였다. 민석은 수진을 바라봤다. 지금 말해줘요.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수진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손에는 아직 증거가 없었다. 지금 반박하면 도묵은 더 큰 거짓말로 덮을 것이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그 찰나가 너무 길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듯 스스로를 조용히 다잡는 표정을 지었다. 민석이 낮게 말했다. 역시 수진이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도묵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세원은 안전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도묵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인물을 가까이 두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수군거림이 연회장을 채웠다. 민석은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결심했다. 이 자리에서 더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연회장 로비는 더 차가웠다. 실내인데도 민석의 속이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이 따라 나왔다. 민석아. 잠깐 맘마이너스 민석은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로비 바닥의 대리석이 그의 발걸음을 차갑게 되돌려줬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수진이 말했다. 증거가 마이너스 민석이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봤다. 증거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증거 없이 살아왔어요. 누가 절 버렸는지, 누가 절 데려갔는지, 왜 아무도 안 왔는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민석은 더 낮게 말했다. 방금 당신이 침묵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수진의 어깨를 내려앉게 했다. 민석은 웃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단단히 부서진 얼굴이었다. 당신도 똑같아요. 민석이 말했다.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고 위험해지면 조용해지는 사람. 수진이 손을 뻗었다. 아니야. 나는 마이너스 그만. 민석이 말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 단추를 풀었다. 수진이 준비해준 새 정장 재킷이었다. 민석은 그것을 벗어들고 잠깐 바라봤다. 따뜻했고 새 것이었고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툭 소리가 작았지만 민석의 마음에서는 크게 울렸다. 이건 필요 없어요. 민석이 말했다. 당신의 따뜻함도, 당신의 자리도. 그는 셔츠 차림으로 자동문을 밀고 나갔다. 밖은 영하의 바람이 몰아쳤다. 수진이 로비 문 앞에 멈춰섰다. 유리 너머로 민석의 등이 멀어졌다. 민석아. 수진이 불렀다.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만 빨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단 한순간 망설인 대가가 아들을 2번 잃는 대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의 손이 유리문에 닿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호가 아니라 현실이 막는 것처럼.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사회 사무국. 수진은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다. 도묵이 다음 수를 이미 올려놓았다는 뜻이었다. 민석은 병원 복도를 달렸다. 발이 끌리며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모 병실 앞에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고 이모는 겉옷을 입고 있었다. 이모. 민석이 들어서자 이모가 억지로 웃었다. 민석아,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모는 말을 멈췄다. 민석의 눈빛이 너무 급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오늘 퇴원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민석이 멈칫했다. 퇴원이요? 아직 치료 마이너스 후원이 끊겼습니다.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원 재단 쪽 지원이 중단됐다는 연락이 방금 왔어요. 민석의 귀가 순간 멍해졌다. 세원, 재단, 중단. 그 이름이 바로 어제의 연회장과 이어졌다. 동욱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이 얼마입니까? 민석이 물었다. 간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숫자가 빽빽했다. 민석의 월급으로는 닿지 않는 숫자. 민석은 이모에게 다가가 담요를 다시 덮어주려 했지만 이모가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나 집에 갈래. 이모, 안 돼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이 따뜻하기라도 해요. 야근 마이너스 이모는 민석의 손을 꼭 쥐었다. 너까지 무너지면 나는 더 아파. 그 말이 더 잔인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간호사가 조심히 말했다. 지금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버스비도 없는 사람이요. 간호사는 더 말하지 못했다. 병원도 시스템이었다. 민석은 복도 끝 창문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밀어냈다. 그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졌다. 작고 차가운 금속, 아무 의미 없는 금속.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석의 머릿속에 스스로도 싫어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모의 짐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석은 아직 몰랐다. 이 절박함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덫의 문이 될 줄을. 민석은 이모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도 바로 돌아서지 못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 공기와 이모의 억지 웃음이 등에 붙어 따라왔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 버스카드 잔액은 바닥. 그런데도 발걸음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방화범의 아들, 도묵이 뱉은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다. 도서관 로비는 따뜻했다. 따뜻해서 더 부끄러웠다. 민석은 입구에서 직원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옛 신문 자료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직원이 위아래로 민석을 훑었다. 작업복 자국이 남은 점퍼. 굳은 손. 회원증 있으세요? 민석이 잠깐 멈칫했다. 없습니다.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다. 신분증으로 임시 발급하세요. 여기서 작성하시고요. 민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다. 펜 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임시증을 받고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다. 공기는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잉크, 먼지, 그리고 시간이 눌어붙은 냄새. 민석은 세원, 사고, 화재 같은 단어로 검색했다. 기계 화면에 날짜들이 줄줄이 떴다.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다. 20년 전, 겨울, 모 건물 사고, 어린이 실종이라는 제목이 스치듯 나타났다. 민석은 스크롤을 멈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인쇄 요청을 누르려다 멈췄다. 출력은 유료였다. 민석은 동전을 한 번 더 쥐어보고 결국 화면을 그대로 확대해 읽었다.
기사 속 문장들은 딱딱했다. 원인 미상 조사 중 관계자 침묵. 그런데 사진이 하나 있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호텔 연회장에서 보던 철의 여인과는 달랐다. 젊은 최수진이 있었다. 누군가의 팔에 붙잡힌 채 건물 쪽으로 뛰어가려 하고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마치 거기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민석은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 표정은 지배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 민석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이미지가 겹쳤다. 연회장에서 침묵하던 수진. 그 침묵이 계산이 아니라 무너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 민석이 아주 작게 말했다. 그는 기사 날짜를 메모지에 적었다. 손이 바빠졌다. 다음 기사, 다음 기사. 뭔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려는 순간 자료실 직원이 다가왔다. 시간 다 됐습니다. 종료해 주세요. 민석은 급히 화면을 저장하려 했지만 컴퓨터는 자동 로그아웃을 시작했다. 그 숫자 카운트가 마치 그의 기회 카운트처럼 느껴졌다. 잠깐만요. 민석이 손을 뻗었지만 화면이 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에 숨이 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석은 결심했다. 수진을 직접 만나서 묻겠다. 동욱의 말이 거짓인지 수진은 무엇을 숨기는지. 그런데 민석은 아직 몰랐다. 지금 그 만나러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한 방향이라는 걸. 최수진은 혼자였다. 차도 없고 수행비서도 없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무거웠다. 이사회 사무국의 말은 짧았지만 날카로웠다. 긴급 이사회 소집, 회장 직무 관련 논의. 수진은 코트를 깊게 여미고 밖으로 나왔다. 눈발이 얼굴에 붙었다. 그 눈발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낡은 계단, 삐걱거리는 난간, 그리고 문 옆에 작은 명패, 박성호. 20년 전 그녀의 운전기사였던 사람. 유괴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 수진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문이 살짝 열렸다. 그가 숨을 삼켰다. 왜 이제 와서? 수진은 바로 말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이 그에게는 더 충격이었는지 문이 더 열렸다. 들어오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방 안은 좁았고 난방은 약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와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다. 저 그날 이후로 밤마다 들려요. 박성호가 말끝을 흐렸다. 아이 목소리가. 수진의 목이 막혔다. 성호 씨, 날 확인해야 해. 내 아들이 살아 있었는지.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 사람들 아직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무서워요. 수진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이와 나침반, 그리고 오늘 민석의 손목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왔어. 박성호의 눈이 흔들렸다. 설마.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 그 아이 앞에서 내가 더는 숨지 않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상자를 열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라벨은 손글씨였다. 그날 밤 저는 이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박성호가 말했다. 처음엔 회장님을 위해서였고 나중엔 제 목숨을 위해서였고. 수진은 테이프를 손에 들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손목이 휘청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서웠다. 이 안에 수진이 물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 녹음이 됐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약도 없이 견뎌온 두통이 한 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테이프를 가슴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가 손을 흔들었다. 회장님, 이제라도 그 아이를 꼭. 수진이 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은 화면을 보고 멈췄다. 비서의 문자였다. 회장님, 이사회 결의로 주요 계좌가 동결되고 직무 정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 권한도. 수진의 손이 굳었다. 테이프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힘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은 알았다. 이제는 회장실에서 싸울 수 없다. 거리로,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서울의 밤거리는 눈에 덮였다. 차들이 천천히 기어가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최수진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손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평생 가졌던 것이 한순간에 벗겨진 느낌. 수지는 테이프가 든 가방을 꼭 쥐었다. 민석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한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반대편에서 민석도 달리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나온 그는 바로 세원 본사로 향했다. 차가 없으니 버스가 막히자 지하철이 지연되자 뛰었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더 급했다. 수진 회장, 어디 있어요? 민석은 본사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민석을 보고 경계했다. 예약 없으시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저, 어제 그 사람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그 한 음절에 민석은 다시 수치심을 삼켰다. 그때 로비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원그룹 긴급 이사회, 회장 직무 관련 논란. 민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멈췄다. 수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도묵이 더 세질 것이다. 민석은 안내데스크를 지나치려다 경비에게 막혔다. 출입 불가입니다. 민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께 전할 게 있어요. 20년 전 기사. 제가 마이너스 경비는 더 단단하게 막았다. 말씀은 접수만.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민석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부사장님께서 당신 관련 문제를 정리하려 합니다. 다시 조사. 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수지는 지하철에서 내렸다. 역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민석이 있을 만한 곳을 떠올렸다. 고시원, 항구, 병원. 하지만 어느 쪽도 확신이 없었다. 수지는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치다 멈췄다. 그 순간 조력자 예전 비서의 한 명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동욱 부사장이 에이펙스 타워 조기 개장을 강행합니다. 안전 점검은 형식적으로 처리 중입니다. 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에이펙스 타워. 그곳에서 민석을 처음 봤고 균열도 그곳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거기를 막아야 해.
그때 민석은 본사 밖으로 나와 눈보라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수진도 다른 거리에서 같은 숨을 몰아쉬었다. 둘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달렸지만 길은 엇갈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진의 발걸음이 공사장 방향으로 꺾였다. 민석은 수진을 찾기 위해 다시 본사 쪽을 돌아보았다. 둘 사이의 거리만큼 시간이 위험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에이펙스 타워 공사장은 밤에도 밝았다. 조기 개장을 앞두고 조명은 나처럼 켜져 있었다. 최수진은 경호도 없이 헬멧 하나를 눌러쓰고 울타리 틈으로 들어갔다. 작업복을 빌려 입었지만 걸음에서 익숙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멈추세요. 그녀는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작업 중단. 관리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밤 작업 방해하면 마이너스. 수진은 신분증을 꺼냈다. 그 순간 관리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회장님. 수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안전점검 다시 하라. 균열 보고도 올라왔다. 관리자는 입술을 달싹였다. 부사장님 지시로 일정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일부러 크게. 최동욱이 서 있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마치 공연을 보듯 웃었다. 어머니, 동욱이 말했다. 이런 밤에 여기까지 오실 줄이야. 수지는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멈춰. 지금 당장. 동욱은 어깨를 으쓱했다. 멈추면 손해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안전보다 오픈 날짜를 더 좋아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사람이 먼저야. 동욱의 웃음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사람.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청년 말입니까? 이민석.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욱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가 친아들이란 거. 수진의 숨이 막혔다. 뭐라고? 동욱은 마치 자백이 재미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일부러 흔들리게 놔뒀죠. 부실 점검도, 일정도. 그는 주변 철구를 한번 올려다봤다.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 탓, 현장 탓, 그리고 저는 보험과 계약으로 정리.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어디까지? 동욱이 손짓했다. 그 순간 뒤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다. 수진이 돌아서려 했지만 팔이 잡혔다. 놓아. 동욱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회장님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거든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동욱이 먼저 손을 뻗어 가져갔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다. 이건 제 폰이야. 수진이 말했다. 동욱은 웃으며 전원을 껐다. 오늘은 쉬세요. 그는 수진을 기계실 쪽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혔다. 쇳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걸렸다. 안은 어두웠고 공기가 차가웠다. 난방이 돌아가지 않는 듯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다. 동욱, 열어. 대답이 없었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수지는 벽을 더듬어 앉았다. 코트 안쪽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건 있었다. 그게 유일한 불씨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 거세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낮고 묵직한 금속의 울림이 들려왔다. 기괴하게 뼈대가 숨을 쉬는 소리 같았다. 수지는 아직 몰랐다. 이 방에서 나가려면 누군가가 다시 바람 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민석은 밤늦게 다시 공사장 근처로 돌아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현장에 두고 온 공구가 있었다. 그 공구만 있으면 다른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울타리 밖에서 타워를 올려다보자 조명이 환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조기 개장. 수진이 막으려 한다던 그 말이 현실이 된 느낌이었다. 민석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침반이 차가웠다. 바늘은 흔들리다가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민석의 귀가 먼저 반응했다. 툭, 쿵. 낮고 묵직한 소리. 금속이 마찰하며 내는 용접곡만 아는 소리. 민석은 심장이 먼저 뛰었다. 설마 그는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경비가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경비가 소리쳤다. 출입 금지야. 돌아가. 문제 만들지 말고 가. 민석은 한 걸음 물러났다가 멈췄다. 금속 울림이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민석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람 얼굴들이었다.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그날 자신을 바라보던 수진의 눈. 무너지면.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경비가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민석이 낮게 말했다. 저 소리 못 들으세요? 무슨 소리? 경비가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이 더 크게 울었다. 민석은 결심했다. 도망치면 내일 뉴스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뉴스는 언제나 약한 쪽 이름부터 쓰였다. 민석은 울타리 옆을 더듬었다. 작업자들이 쓰는 작은 개구멍, 비상 통로처럼 덧대놓은 판넬 틈이 있었다. 야, 경비가 소리치며 따라오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몸을 낮췄다. 철판이 옷을 긁었다. 차가운 금속이 팔을 스쳤다. 민석은 숨을 참고 몸을 밀어 넣었다. 안쪽으로 들어오자 바람이 덜했다. 대신 철골이 내는 낮은 울림이 더 가까웠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 기계실 쪽에서 아주 약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석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문 뒤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미워하면서도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 될 줄을. 기계실 문 앞에서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비췄다. 문은 두꺼운 철문이었다. 손잡이는 잠겨 있었고 잠금 장치는 새 것처럼 단단했다. 누구 있어요? 민석이 문에 대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벽을 짚다가 힘이 빠지는 소리. 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용 토치를 꺼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점화 레버를 눌렀다. 불꽃이 짧게 튀고 빛이 생겼다. 그 빛이 철문 표면을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민석은 자물쇠 위치를 정확히 잡았다. 그리고 도구를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댔다. 금속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새가 났다. 빨리, 빨리. 그가 이를 악물었다. 바깥에서는 철골이 낮게 울었다. 그 울림이 점점 불규칙해졌다. 시간이 없다는 소리였다. 민석은 토치의 각도를 바꾸며 잠금 장치의 연결부를 끊어냈다. 딱 하고 마지막 힘이 풀리는 느낌. 그는 즉시 문을 어깨로 밀었다. 문이 무겁게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안쪽은 어두웠고 공기가 탁했다.
어딘가에서 전선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났고 천장 아래로 희뿌연 기운이 맴돌았다.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최수진. 코트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석은 순간 발이 멈췄다. 왜 여기 있어? 왜 하필 당신이? 하지만 생각은 짧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회장님, 들리세요? 대답이 없었다. 민석은 주변을 확인했다. 문 옆에 환기팬은 멈춰 있었고 작은 경고등만 깜빡였다. 그는 수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다. 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수진이 아주 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거의 바람 같은 소리였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수진을 업었다. 발걸음이 휘청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쳤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다. 수진은 민석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수진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덧붙였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민석의 발이 잠깐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석은 수진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품이 풀릴까봐 더 꽉 안고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 상층 구조물 쪽에서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뼈대가 내는 경고였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민석은 수진을 안전한 통로 쪽으로 데려다 주려 했지만 발이 멈췄다. 철골 울림이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문제가 아니라 붕괴에 가까웠다. 그는 일터에서 배웠다. 철은 거짓말을 못한다. 여기서 나가요. 민석이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벽을 짚으며 겨우 섰다. 눈빛이 흐렸지만 정신은 붙잡고 있었다. 위쪽, 빔. 수진이 끊어 말하며 손가락으로 상부를 가리켰다. 너, 그때 말했던.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4번에서 경고했던 그 균열,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개장 전 최종 점검 완료. 상층부 마감 마이너스. 민석은 무전기를 잡아챘다. 하지만 채널은 잠겨 있었고 말이 닿지 않았다. 이대로면 아래로 떨어져요. 민석이 말했다. 사람들 있는 쪽으로. 수진이 숨을 삼켰다. 막아야 해. 민석은 주변을 훑었다. 크레인 수동 제어 구역. 비상 상황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레버가 있었다. 문제는 그 레버가 철문 뒤에 있고 잠금까지 걸려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 민석은 수진을 통로 안쪽에 앉혔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이 민석의 소매를 붙잡았다. 너 혼자.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예요. 민석이 짧게 말했다. 그는 달렸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바닥을 끌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어구역 철문 앞. 잠금 장치. 또다시. 민석은 토치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도구가 움직이고 금속이 달아오르고 잠금이 풀렸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레버와 경고등 그리고 수동 브레이크가 있었다. 민석은 레버를 양손으로 잡았다. 공터 쪽으로. 그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다. 지하 터파기 공간, 사람이 없는 곳. 하지만 레버는 무거웠다.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민석은 몸을 낮추고 어깨로 힘을 실었다.
제발. 그 순간 위에서 큰 울림이 터졌다. 쿵. 철골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민석은 레버를 끝까지 밀었다. 경고등이 붉게 전멸했다. 밖에서 비명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 위험해. 물러나. 민석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구조물이 방향을 바꾸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낙하 소리가 멀어졌다. 대신 공터 쪽에서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다. 민석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 반동이 바닥을 흔들었고 머리의 비계가 삐걱하며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철제 프레임이 기울었다. 아, 그가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소리도 바람도 멀어지고 무거운 그림자만 내려왔다. 병원 복도는 새벽에도 밝았다. 수술실 앞 표시등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안에 있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다. 장갑을 끼고 도구를 정리하고 조명 위치를 맞췄다. 문이 닫히자 바깥은 더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코트는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다. 병원 로비 한쪽에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회장님, 에이펙스 타워 사고 마이너스 부사장과의 갈등이 사실입니까? 수진의 비서도 경호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 카메라 앞에 섰다. 원고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건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들, 그리고 무너져 있는 목소리뿐이었다. 세원그룹은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다. 수지는 더 또렷하게 말했다. 부실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강행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부사장 최동욱 씨는요? 질문이 날아왔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들어올렸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더 가까이 잡았다. 수지는 잠깐 수술실 쪽을 바라봤다. 그쪽 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지는 입술을 떼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오늘 도시를 막아낸 청년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청년은 제가 잃어버렸던 제 아들입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다. 친아들이요. 유전자 검사는 왜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가 숨긴 시간이 그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떴다. 세원그룹 주가가 급락했다는 자막, 이사회가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는 자막.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회사의 기둥을 흔들었다. 진실을 위해서. 몇 시간 뒤 다른 속보가 이어졌다. 최동욱 부사장, 공항에서 긴급 체포.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다. 그저 수술실 표시등만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표시등이 꺼졌다. 문이 열렸다. 의료진이 나와 짧게 말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벽을 짚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사라져.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만 울렸다.
일주일 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겨울이 조금 물러난 듯했다. 민석은 눈을 떴다. 천장이 낯설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다 멈췄다. 다리가 묵직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줬다. 옆에서 사과 껍질 벗기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 있었다. 말없이 천천히. 민석은 목이 잠겨 한 번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 왜? 수진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내가 어디 가겠니? 민석은 시선을 피했다. 병실은 따뜻한데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민석의 상태를 확인하며 도구를 정리했다. 손으로 관절의 각도를 살피고 붕대 상태를 확인했다. 재활을 하면 걷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만 예전처럼 무리하긴 어렵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다. 현장이 떠올랐다. 바람 위에서 버티던 그 감각이 멀어지는 느낌. 의사가 나가자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는 너무 늦으면 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침대 옆에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올려놓았다. 호화로운 가방이 아니라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다. 이건 민석이 물었다. 내 자리, 수진이 말했다. 부사장 자리 말고. 민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기획안이 있었다. 세원그룹 안전관리 독립본부 신설 현장 점검 권한, 외압 차단 익명제보 보호감리 기록. 전사나 민석의 손끝이 종이를 천천히 넘겼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왜? 나한테. 민석이 낮게 물었다. 수지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못 지킨 걸 너는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덧붙였다. 네가 대장이 되어줘. 나도 그 누구도 간섭 못하게.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먼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세워야지.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민석은 문득 주머니가 허전한 걸 느꼈다. 나침반, 민석이 말끝을 흐렸다. 수지는 잠깐 눈을 내렸다. 네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내가 맡았어. 왜요? 잃어버릴까봐. 수지는 작게 말했다. 이번엔. 그 한 단어에 수진의 손이 멈췄다. 사과 껍질이 길게 늘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과 한 조각을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받았다. 아직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석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그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1년 뒤 봄. 에이펙스 타워 앞에는 더 이상 눈이 없었다. 유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들어갔다. 하지만 민석의 눈은 입구가 아니라 철골 접합부를 훑었다. 습관이 아니라 약속처럼. 민석은 흰색 엔지니어 헬멧을 썼다. 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점검표에 체크를 하고 용접 자국을 손전등으로 비쳤다. 빛이 금속 위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다. 멀리서 수진이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회장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현장에 서서 바람을 맞는 사람이었다. 춥지 않니? 수진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바람은 이제 들을 줄 압니다. 수진이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덜했다. 둘은 타워 앞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 편의점 봉투를 꺼냈다. 오늘은 이걸로 도시락 2개, 따뜻한 국물 대신 소박한 온기. 민석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다. 회장님이 이런 거 드셔도 됩니까? 수진이 천천히 말했. 회장님 말고 엄마로. 민석은 대답 대신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이 아주 조금 올라왔다. 그 작은 김이 겨울의 기억을 잠깐 밀어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황동 나침반. 표면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뚜껑의 흠집도 정리되어 있었다. 사슬은 새로 연결된 듯 단단했다. 수진이 숨을 멈췄다. 그거. 민석이 나침반을 열었다. 바늘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 조용히 한 방향에 멈췄다. 북쪽. 이제 흔들리지 않네요. 민석이 말했다. 수지는 나침반을 바라보다가 민석을 바라봤다. 너도? 민석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바람이 불면 아직도 그날 소리가 떠오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마. 대신 그걸로 지켜. 민석은 나침반을 닫아 손바닥에 쥐었다. 따뜻하지 않은 금속인데도 이상하게 손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느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져. 민석이 말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수진이 뒤따라 일어섰다. 둘은 타워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봄바람이 유리벽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민석은 무심코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알았다. 바람은 늘 온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을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